안녕하세요. 15년차 은퇴 설계 전문 재무 컨설턴트 김준호입니다. 지난 15년간 1000명이 넘는 은퇴자를 상담하면서 저는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은퇴 후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10명 중 8명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더라고요. 평생 성실하게 일하고 저축한 분들인데 왜 은퇴 후엔 고생하실까요? 63세 박영수 씨는 예금 4억으로 은퇴했습니다. 안전하게 예금만 했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10년 후 박영수 씨는 생활고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59세 강대성 씨는 퇴직금 1억 5천만 원으로 카페를 창업했습니다. 제2의 인생을 꿈꿨죠. 하지만 2년 만에 폐업하고 빚 5천만 원을 떠안았습니다. 72세 오명숙 할머니는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비급여 치료비로 8천만 원이 들었고 결국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피할 수 있었던 실수를 몰라서 당한 겁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도 지금 똑같은 길을 가고 계신 건 아닌가요?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은퇴 후 파산으로 이어지는 10가지 지뢰를 완벽하게 피할 수 있습니다. 예금만 믿고 계신 분, 부동산 갭 투자하신 분, 자녀 사업자금 지원하신 분, 은퇴 후 창업 준비 중이신 분, 당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10가지 치명적 실수와 그 해결책을 모두 공개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은 은퇴 후 재정 파탄 없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금만 안전하다고 믿는 지인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한 사람의 노후라도 지킬 수 있다면 그것만 들어도 이 영상의 가치는 충분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은퇴자 10명 중 8명이 후회하는 최악의 투자 실수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바로 예금과 적금입니다. 지금 이 말에 의아해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예금이 왜 실수냐고요? 은행에 돈 넣어두는 게 가장 안전한 거 아니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5년간 수백 명의 은퇴자를 상담하면서 깨달은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예금은 안전하지만 당신의 노후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박영수 씨는 평생 은행원으로 일하셨습니다. 40년간 성실하게 근무하고 퇴직금과 저축을 합쳐 4억을 모으셨죠. 박영수 씨는 은행이 가장 안전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4억 전부를 정기예금에 넣으셨어요. 당시 금리가 연 2%였습니다. 1년에 800만 원, 한 달에 66만 원 정도의 이자가 나왔죠. 국민연금 월 100만 원과 합치면 월 166만 원입니다. 박영수 씨는 생각하셨습니다. 부부가 검소하게 살면 충분하겠지.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박영수 씨는 생활고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원금 4억은 그대로인데 왜 생활이 어려워진 걸까요? 바로 물가 상승 때문입니다. 2014년과 2024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2014년 짜장면 한 그릇이 4,000원이었습니다. 2024년 지금은 8,000원입니다. 2014년 커피 한 잔이 3,000원이었습니다. 지금은 5,500원입니다. 2014년 택시 기본요금이 3,000원이었습니다. 지금은 4,800원입니다. 2014년 부부 월 생활비가 200만 원이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350만 원이 필요합니다. 박영수 씨의 수입은 그대로 월 166만 원인데 지출은 350만 원으로 늘어난 겁니다. 매달 184만 원이 부족합니다. 1년이면 2,200만 원이 모자랍니다. 결국 원금을 까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여기서 더 무서운 건 앞으로입니다. 박영수 씨는 지금 75세이고 평균 수명까지 15년이 남았습니다. 물가는 앞으로도 계속 오릅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20년간 연평균 물가 상승률을 3%로 예상합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350만 원짜리 생활비가 15년 후에는 545만 원이 필요합니다. 월 수입 166만 원으로는 턱도 없는 금액이죠. 이게 바로 예금의 함정입니다. 원금은 안전하게 지켜집니다. 하지만 그 돈의 가치는 매년 줄어듭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물통에 물이 가득 담겨 있는데
물통 바닥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물이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매일 조금씩 새고 있는 거죠. 전문 용어로는 실질 구매력 감소라고 합니다. 이름은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금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예금은 필요합니다. 비상금으로 최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는 예금으로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갑자기 수리비가 들거나 병원비가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전 재산을 예금에만 넣어두시면 안 됩니다. 저는 상담할 때 이렇게 권유드립니다. 은퇴 후 자산의 30%만 예금으로 두세요. 나머지 70%는 물가 상승을 이길 수 있는 다른 투자처에 분산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당주, 채권, 리츠 같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품들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억하셔야 할 건 딱 하나입니다. 예금 5억도 20년 후엔 3억의 가치밖에 안 됩니다. 안전하다고 믿었던 예금이 오히려 당신의 노후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의 통장을 확인해 보세요. 혹시 전 재산의 70% 이상이 예금에 들어가 있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실 때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부동산 투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집값은 절대 안 떨어져. 부동산이 최고야. 특히 우리 세대는 부동산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집값은 계속 올랐죠. 그래서 많은 은퇴 준비자들이 퇴직금으로 부동산에 투자합니다. 하지만 2020년대의 부동산은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2세 최철수 씨는 2021년에 은퇴하셨습니다. 퇴직금과 저축을 합쳐 8억이 있으셨어요. 최철수 씨는 평생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려온 분입니다. 30대 때 산 아파트가 3배로 올랐고 40대 때 산 상가도 2배로 올랐죠. 그래서 확신하셨습니다. 부동산은 절대 안 떨어져. 최철수 씨는 갭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갭 투자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집값이 5억인데 전세가 4억이면 1억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최철수 씨는 이 방식으로 아파트 3채를 샀습니다. 서울 외곽 아파트 2채, 지방 아파트 1채였습니다. 본인 돈 3억에 대출 9억을 받아서 총 12억짜리 부동산을 보유하게 된 겁니다. 최철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2년만 있으면 집값이 오를 거야. 그럼 대박이지.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2021년부터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대출금리가 2%대였는데 2023년에는 5%를 넘어갔습니다. 최철수 씨의 대출 9억에 대한 이자가 매달 얼마나 나올까요? 연 5%면 1년에 4,500만 원입니다. 한 달에 375만 원이지요. 전세보증금으로 받은 돈은 은행에 예금에 놨습니다. 예금 이자가 연 3%라고 쳐도 1년에 2,7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한 달로 따지면 225만 원입니다. 대출이자 375만 원을 내는데 예금 이자는 225만 원만 들어옵니다. 매달 150만 원이 부족한 겁니다. 1년이면 1,800만 원을 손해보는 구조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집값까지 떨어졌습니다. 최철수 씨가 5억에 산 아파트가 4억 5천으로 떨어졌어요. 세 채 합쳐서 1억 5천만 원의 손실입니다. 최철수 씨는 결국 아파트 2채를 급매로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팔리지 않았습니다. 지방 아파트는 아예 매수자가 없었죠. 결국 큰 손해를 보고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철수 씨는 지금 남은 집 한 채와 빚 2억을 안고 있습니다. 8억으로 시작했는데 3년 만에 3억으로 줄어든 겁니다. 이게 2020년대 부동산 투자의 현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고금리 시대가 왔기 때문입니다. 2000년대, 2010년대는 저금리 시대였습니다. 대출이자가 2, 3%였죠. 하지만 지금은 4에서 6%입니다. 대출로 부동산을 사면 이자 부담이 엄청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인구 감소입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집을 살 사람이 줄어드는데 집값이 오를 수 있을까요? 특히 지방은 더 심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서울로 가고 노인들만 남습니다. 지방 아파트는 사려는 사람이 없어요. 세 번째 이유는 보유세 부담입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계속 올랐습니다.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 세금 폭탄을 맞습니다. 60대 이후 부동산 투자가 위험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현금화가 어렵다는 겁니다. 갑자기 병원비가 필요하거나 자녀에게 돈이 필요할 때 집은 바로 팔 수 없습니다. 팔려면 몇 달, 심하면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관리가 힘듭니다. 세입자와 문제가 생기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나이 들어서 이런 일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임대 수익률을 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임대 수익률이 2%입니다. 5억짜리 아파트를 월세로 돌리면 한 달에 얼마 받을까요? 계산해보면 월 83만 원 정도 합니다. 관리비, 세금, 수리비 빼면 실제로 남는 건 60만 원도 안 됩니다. 이 정도 수익률이면 은행 예금보다 나을 게 없습니다. 그럼 부동산 투자를 아예 하지 말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거주할 집 한 채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투자용 부동산을 여러 채 사는 건 위험합니다. 특히 대출을 받아서 사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만약 부동산 투자를 꼭 하고 싶으시다면 리츠를 추천드립니다. 리츠는 소액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동산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금화도 쉽고 관리 부담도 없습니다. 배당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죠. 기억하세요. 집값은 영원히 오르지 않습니다. 특히 2020년대는 부동산으로 돈 벌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은퇴에는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무리한 부동산 투자로 노후 자금을 날리지 마세요. 세 번째 실수는 주식 투자입니다. 주식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은퇴 직전이나 은퇴 직후에 주식에 큰 돈을 넣는 게 치명적입니다. 58세 김성민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김성민 씨는 2020년 2월에 명예퇴직을 하셨습니다. 퇴직금으로 1억 2천만 원을 받으셨어요. 마침 그때가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주식으로 돈을 벌고 있었죠. 삼성전자 사면 무조건 오른대. 테슬라 지금 안 사면 후회해. 김성민 씨도 욕심이 났습니다. 나도 한번 해볼까? 평생 주식을 안 해본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다들 번다고 하니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김성민 씨는 퇴직금 1억 2천 중에 1억을 주식에 넣었습니다.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바이오 관련 주식까지 샀습니다. 처음 2개월은 좋았습니다. 1억이 1억 3천으로 늘었어요. 3천만 원을 번 겁니다. 김성민 씨는 신이 났습니다. 이게 돈 버는 거구나. 그래서 남은 2천만 원도 다 주식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1억 3천이 1억 1천으로 줄었습니다. 김성민 씨는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오르겠지. 하지만 계속 떨어졌습니다. 1억 1천이 9천으로, 9천이 7천으로 줄어들었어요. 김성민 씨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밤에 잠도 못 자고 주식 시세만 들여다봤습니다. 아내와도 매일 싸웠죠. 당신이 주식을 왜 해? 결국 6개월 만에 김성민 씨는 7천만 원에 전부 팔았습니다. 5천만 원을 날린 겁니다. 퇴직금의 거의 절반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왜 생긴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회복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30대가 주식으로 손해를 봐도 괜찮습니다. 30년이 남았으니까 천천히 회복하면 됩니다. 하지만 60대는 다릅니다. 10년, 20년을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지금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데 주가가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손해를 보고도 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감정적 매매입니다. 젊을 때는 손실을 봐도 냉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 공부한다 생각하고 기다려보자. 하지만 나이가 들면 불안감이 커집니다. 특히 퇴직금 같은 큰 돈이 걸려 있으면 더 그렇죠. 조금만 떨어져도 가슴이 철렁합니다. 밤에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결국 바닥에서 팔아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정보 접근성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주식 정보를 빨리 얻습니다. 유튜브, 커뮤니티, SN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봅니다. 하지만 50대, 60대는 어떻습니까?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뉴스에서 보거나 주변 사람 말만 듣고 투자합니다. 이미 늦은 정보로 투자하니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통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60대 이후 주식 투자자 중 85%가 손실을 봅니다. 10명 중 8명이 손해를 본다는 뜻입니다. 특히 은퇴 직전 3년 이내에 시작한 사람들의 손실률이 더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험이 없는데 큰 돈을 한 번에 넣기 때문입니다. 물타기를 하다가 더 큰 손실을 봅니다. 그리고 존버라는 말을 믿습니다. 존버는 무조건 버티는 거라는 뜻이죠. 하지만 나이 들어서 존버는 위험합니다. 10년을 버틸 수 있습니까? 그 사이에 생활비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은퇴 후엔 주식을 아예 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주식도 포트폴리오의 일부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비중을 조절해야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나이별 적정 주식 비중입니다. 50대는 총 자산의 30% 이내로 하세요. 60대는 20% 이내입니다. 70대는 10% 이내로 줄이세요. 그리고 절대로 한 종목에 몰빵하지 마세요. 최소 5개 종목으로 분산하세요. 더 좋은 방법은 인덱스 펀드입니다. 인덱스 펀드는 코스피 200개 기업에 자동으로 분산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개별 종목을 고를 필요가 없어요. 삼성전자가 떨어져도 다른 기업이 오르면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단기 투자는 하지 마세요. 데이 트레이딩, 스윙 트레이딩 같은 건 도박입니다. 은퇴자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투자하실 거면 최소 5년 이상 장기로 가세요. 그리고 생활비로 쓸 돈은 절대 주식에 넣지 마세요. 앞으로 5년간 쓸 생활비는 안전하게 예금과 채권으로 보관하세요. 여유 자금만 주식에 넣으셔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은퇴 직전 주식 투자는 자살골입니다. 한 방을 노리다가 노후 전체를 날립니다. 욕심을 버리세요. 안전하게 가는 게 결국 이기는 겁니다. 네 번째 실수는 사기성 투자 상품입니다. 여러분, 연 20%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상품을 본 적 있으신가요? 원금 보장에다가 매달 고정 수익까지 준다고 하면 어떠세요? 솔직히 혹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제가 15년간 상담하면서 본 사기 피해자가 수백 명입니다. 그분들 모두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설마 내가 당할 줄은 몰랐어요. 67세 이순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평생 은행에만 돈을 넣고 사셨습니다. 안전하게 살아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2022년 어느 날 오랜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야, 나 요즘 투자 하나 하는데 완전 대박이야. 친구가 말했습니다. P2P 투자라고 있는데 은행 금리보다 훨씬 높아. 나는 벌써 1년째 하는데 매달 이자 꼬박꼬박 들어와. 너도 해봐.
내가 소개해줄게. 이순자 할머니는 고민했습니다. 친구가 소개해주는데 사기일 리 없다고 생각하셨어요. 게다가 친구가 실제로 1년 동안 받은 이자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연 12% 수익률이라고 했어요. 은행 금리가 3%인데 12%면 4배입니다. 처음 6개월은 정말 좋았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이자가 들어왔어요. 이순자 할머니는 너무 만족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에게도 자랑했죠. 나 요즘 투자하는데 매달 50만 원씩 들어와. 그리고 추가로 3천만 원을 더 넣었습니다. 총 8천만 원이 된 겁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자가 안 들어왔어요. 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연결이 안 됐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사이트가 폐쇄돼 있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사기당했구나. 친구에게 전화했더니 친구도 똑같이 당했다고 합니다. 친구는 2억을 넣었다가 다 날렸어요. 결국 두 분 다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회사 대표는 이미 해외로 도망간 뒤였습니다. 이런 사기가 왜 이렇게 많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고령층을 노리기 때문입니다. 사기꾼들은 철저하게 계산합니다. 50대, 60대, 70대가 돈이 가장 많다는 걸 알아요. 퇴직금도 있고 평생 모은 저축도 있죠. 그리고 금융 지식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완벽한 타겟인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친구나 지인을 통해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모르는 사람이 전화하면 의심합니다. 하지만 친한 친구가 소개하면 어떻습니까? 친구가 소개하는데 설마 사기겠어? 이렇게 생각하시죠. 사기꾼들은 이걸 노립니다. 한 명을 속이면 그 사람의 지인들까지 다 끌어들이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초반에 실제로 이자를 주기 때문입니다. 이순자 할머니처럼 처음 6개월은 정말 이자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게 되는 거예요. 진짜네? 진짜 돈이 들어오네? 그리고 추가로 더 넣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끌어들입니다. 사기꾼들은 이렇게 돈을 최대한 모은 다음 도망가는 겁니다. 2024년 현재 가장 많은 사기 유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코인 자동 매매 프로그램입니다.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투자해서 월 20% 수익. 이런 광고 보셨죠? 100% 사기입니다. 둘째, 해외 부동산 펀드입니다. 두바이 부동산에 투자하면 연 15% 수익. 실제로는 그런 부동산이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셋째, P2P 대출입니다. 개인 간 대출을 연결해 준다고 하는데 대부분 사기입니다. 금융감독원에 정식 등록된 곳만 안전합니다. 넷째, 고수익 사모펀드입니다. 특별한 고객님만 모시는 프리미엄 상품. 이런 말로 현혹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기를 피할 수 있을까요? 5가지 경고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연 10% 이상 수익률을 보장하면 의심하세요. 은행 금리가 3에서 4%인 시대에 10%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가능하다면 그건 엄청나게 위험한 투자거나 사기입니다. 둘째, 원금 보장을 약속하면 의심하세요. 투자는 원래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금을 보장한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셋째, 금융감독원에 미등록이면 절대 하지 마세요. 투자 상품은 반드시 금융당국에 등록돼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넷째, 지인이 소개해도 계약서를 꼼꼼히 보세요. 친구를 믿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지인도 모르고 당할 수 있으니까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급하게 결정하라고 재촉하면 무조건 거절하세요. 지금 아님 기회 놓쳐요. 오늘만 특별히 받아드립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100% 사기입니다. 만약 사기를 당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에도 신고하세요. 전화번호는 1332번입니다. 빨리 신고할수록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신만 당한 게 아닙니다. 매년 수천 명이 금융사기를 당합니다. 기억하세요. 연 20% 수익률은 100% 사기입니다. 친구가 소개해도 의심하세요. 욕심을 버리면 사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5번째 실수는 자녀에게 투자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자식한테 돈 주는 게 왜 실수야? 내 자식 잘 되라고 주는 건데 뭐가 문제야? 저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입니다. 자녀를 위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상담한 사례들을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63세 정미경 씨의 이야기입니다. 정미경 씨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35세 된 아들이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엄마, 친구랑 스타트업 차리라고 해. 투자만 받으면 대박 날 거야. 엄마, 2억만 빌려줘. 1년 안에 갚을게. 정미경 씨는 고민했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이 5억이었어요. 2억을 주면 3억만 남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한번 해봐야. 정미경 씨는 2억을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들은 친구와 함께 IT 회사를 차렸습니다. 처음 6개월은 희망적이었어요. 투자자도 몇 명 붙고 직원도 뽑았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 수익이 안 났습니다. 오히려 돈이 더 필요하다고 했어요. 엄마, 미안한데 5천만 원만 더 줘. 지금 포기하면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다 날아가. 정미경 씨는 또 5천만 원을 주었습니다. 총 2억 5천만 원이 들어간 겁니다. 하지만 2년 후 회사는 문을 닫았습니다. 아들은 죄송하다는 말만 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무모했어. 돈은 돌려줄 수가 없어. 정미경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원망할 수도 없었어요. 본인이 준 돈이니까요. 하지만 노후자금 5억 중에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2억 5천만 원 뿐입니다. 정미경 씨는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십니다. 70세에 가까운 나이에 마트에서 일하십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거절하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한국 부모들은 자식에게 약합니다. 자식이 힘들다고 하면 본인이 희생합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건 사랑이 아니라 공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70%라는 겁니다. 가족 간에 돈을 빌려주면 10명 중 7명이 돌려받지 못합니다. 제가 만든 통계가 아니라 실제 금융연구 결과입니다. 나중에 갚을게 라는 말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자식도 처음엔 진심입니다. 꼭 갚겠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바뀝니다. 사업이 안 되면 갚을 돈이 없어요. 그리고 부모-자식 관계라는 게 미묘합니다. 아빠, 엄마가 준 돈인데 꼭 갚아야 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법적 보호가 없다는 겁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계약서가 있습니다. 못 갚으면 법적으로 추심합니다. 하지만 부모-자식 간에는 그런 게 없어요. 차용증을 쓴다고 해도 실제로 소송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 돌려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자녀를 절대 돕지 말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도와주되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본인 노후자금 먼저 확보하는 겁니다. 최소 3억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여유가 있는 돈만 지원하세요. 만약 5억이 있으면 3억은 무조건 본인 노후용입니다. 나머지 2억 중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한도를 정하는 겁니다. 2천만 원까지만 도와준다고 처음부터 명확히 하세요. 추가로 더 달라고 하면 거절하세요. 세 번째 원칙은 갚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돈을 준 순간 그냥 준 거라고 생각하세요. 돌려받으면 다행이고 못 받아도 원망하지 마세요. 그래야 관계가 안 깨집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독립을 존중하세요. 30대, 40대 자녀는 이미 성인입니다. 본인이 책임지고 살아야 합니다. 부모가 계속 돈으로 해결해주면 자녀도 독립하지 못합니다. 진짜 사랑은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게 돕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자녀를 위한다는 이유로 노후 자금을 다 쓰면 결국 자녀에게 짐이 됩니다. 본인 노후를 지키는 게 자녀를 위한 길입니다.
6번째 실수는 은퇴 후 창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볼까? 카페 하나 차리면 좋겠네. 치킨집 하면 돈 좀 벌 수 있지 않을까? 제2의 인생을 꿈꾸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말 냉혹합니다. 59세 강대성 씨의 이야기입니다. 강대성 씨는 30년간 대기업에서 일하셨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과장까지 올라가셨죠. 하지만 명예퇴직 압박을 받고 58세에 퇴사하셨습니다. 퇴직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받으셨어요. 강대성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장이 되어볼까? 회사 다닐 때부터 커피를 좋아하셨습니다. 주말마다 카페 투어를 다니셨죠. 그래서 카페 창업을 결심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설명회에 참석했어요. 본사 직원이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줬습니다. 평균 월 매출 3천만 원입니다. 월 순이익 500만 원은 기본이에요. 지금 가입하시면 인테리어 비용 20% 할인해드립니다. 강대성 씨는 혹했습니다. 월 500만 원이면 충분하겠네. 계약금 3천만 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설비, 초기 재료비까지 합쳐서 총 1억 2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카페는 동네 상가 1층에 오픈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신기해서 손님이 좀 왔어요. 하루 매출이 5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강대성 씨는 기뻤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데? 하지만 두 번째 달부터 매출이 뚝 떨어졌습니다. 하루 매출이 30만 원으로 줄었어요. 한 달 매출이 900만 원입니다. 여기서 재료비, 인건비, 임대료를 빼면 얼마가 남을까요? 재료비가 매출의 30%니까 270만 원입니다. 아르바이트생 2명 인건비가 월 350만 원입니다. 임대료와 관리비가 월 200만 원입니다. 전기세, 수도세, 카드 수수료까지 합치면 100만 원 더 나갑니다. 총 지출이 920만 원입니다. 매출 900만 원에서 920만 원을 쓰면 마이너스 20만 원입니다. 매달 손해를 보는 겁니다. 게다가 강대성 씨 본인은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하루 15시간을 서서 일하는데 돈은 한 푼도 못 버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나자 강대성 씨는 몸이 아파지기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퉁퉁 부었습니다. 60세 나이에 하루 15시간 서서 일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1년이 지났을 때 강대성 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러다 죽겠다. 그만둬야겠다. 카페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권리금을 받을 수 없었어요. 장사가 안 되니 아무도 인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월세 보증금 5천만 원만 돌려받고 나왔습니다. 투자한 돈 1억 2천만 원 중에 5천만 원만 건진 겁니다. 7천만 원을 날렸어요. 거기다가 2년 동안 벌지 못한 생활비까지 합치면 손실은 더 큽니다. 강대성 씨는 지금 다시 구직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60대를 뽑아주는 회사는 없습니다. 은퇴 후 창업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성공률이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은퇴자 창업 성공률은 5%도 안 됩니다. 20명이 창업하면 19명은 실패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카페, 치킨집, 편의점 같은 외식업은 실패율이 90%가 넘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체력 한계입니다. 50대, 60대의 체력은 30대와 다릅니다. 하루 15시간씩 서서 일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픕니다. 몇 개월은 버티지만 1년, 2년은 버티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트렌드를 못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요즘 장사는 SNS 마케팅이 필수입니다. 인스타그램, 틱톡, 블로그 관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50대, 60대가 이걸 하기 쉽지 않죠. 젊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는데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과장 광고입니다. 본사는 가맹비를 받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 좋은 말만 하죠. 평균 매출 3천만 원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절반도 안 나옵니다. 성공한 몇 개 점포만 보여주고 실패한 점포는 숨깁니다. 그럼 은퇴 후에는 일을 아예 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일은 해야 합니다. 건강에도 좋고 정신건강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창업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으세요. 첫 번째 대안은 프리랜서입니다. 본인이 평생 쌓은 전문성을 활용하세요. 회계사셨으면 세무자문을 하세요. 영업을 하셨으면 영업 컨설팅을 하세요. 초기 투자가 거의 없고 실패해도 손해가 적습니다.
두 번째 대안은 강사입니다. 평생 쌓은 경험을 강의로 풀어내세요. 요즘은 온라인 강의도 많습니다. 유튜브를 해도 되고 클래스 플랫폼도 있습니다. 세 번째 대안은 파트타임 일자리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시간제로 일하고 적당한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제2의 인생은 창업이 아니라 관리입니다. 큰 돈을 벌려고 하지 마세요. 안전하게 적당히 일하면서 노후 자금을 지키는 게 최선입니다. 꿈을 쫓다가 전 재산을 날리지 마세요. 7번째 실수는 보험과 연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보험은 안전하잖아. 연금보험 들어놨으니까 노후는 걱정 없어. 정말 그럴까요? 61세 한지영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한지영 씨는 40대 초반에 연금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보험 설계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20년만 부으시면 평생 연금 받으실 수 있어요. 노후 걱정 없으십니다. 한지영 씨는 매달 50만 원씩 20년간 납입하셨습니다. 총 1억 2천만 원을 넣은 겁니다. 20년이 지나고 이제 연금을 받을 시기가 왔습니다. 한지영 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보험사에 문의했어요. 제가 매달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보험사 직원이 답했습니다. 월 32만 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지영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32만 원이요? 제가 1억 2천을 넣었는데요?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32만 원씩 받으려면 37년을 받아야 원금을 회수합니다. 한지영 씨가 지금 61세니까 98세까지 살아야 원금을 건지는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있었습니다. 한지영 씨가 중간에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해지하려고 했어요. 해지하면 얼마 돌려받을 수 있나요? 해지 환급금은 7천만 원입니다. 1억 2천만 원을 넣었는데 7천만 원만 돌려준다고요? 5천만 원이 공중으로 사라진 겁니다. 이게 바로 연금보험의 함정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첫 번째는 사업비 때문입니다. 연금보험에 가입하면 초반 몇 년간 내는 돈의 대부분이 사업비로 나갑니다. 사업비는 보험 설계사 수수료, 회사 운영비 같은 겁니다. 보통 납입액의 15%에서 20%가 사업비입니다. 1억 2천만 원에 20%면 2,400만 원입니다. 실제로 투자되는 돈은 9,6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운용보수입니다. 보험사가 돈을 굴리면서 매년 운용보수를 떼어갑니다. 연 1%에서 2%입니다. 20년 동안 복리로 쌓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세 번째는 중도해지 수수료입니다. 연금보험은 만기 전에 해지하면 막대한 손해를 봅니다. 특히 초반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원금의 30에서 40%만 돌려받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장기로 묶어놔야 이익이니까요. 그럼 연금보험을 절대 가입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연금보험도 제대로 알고 가입하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이미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사업비가 얼마인지, 해지환급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보험사에 전화해서 증권 분석을 요청하세요. 무료로 해줍니다. 둘째, 중도해지는 최대한 피하세요. 이미 10년 이상 넣었다면 끝까지 가는 게 낫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지금 해지하면 손해가 더 큽니다. 셋째, 새로 가입하실 거라면 연금보험보다 IRP나 연금저축을 고려하세요.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 상품입니다. 이 두 가지는 수수료가 훨씬 낮고 세액공제 혜택도 있어요. 연간 900만 원까지 납입하면 16.5%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900만 원 납입하면 148만 원을 돌려받는 겁니다. 넷째, 보험은 정리하세요. 많은 분들이 보험을 너무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실손보험 2개, 암보험 3개, 종신보험 2개 이런 식이죠. 중복된 보험은
보장도 안 되고 보험료만 낭비입니다. 꼭 필요한 보험만 남기고 정리하세요. 다섯째, 보험 설계사 말만 믿지 마세요. 보험 설계사는 보험을 파는 게 직업입니다. 당연히 좋은 말만 하죠. 이거 안 들면 나중에 후회해요. 지금 안 들면 나이 들어서 못 들어요.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가족과 상의해서 결정하세요. 보험은 안전하지만 수익은 없습니다. 연금보험으로 노후 준비를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보험은 보험일 뿐입니다. 진짜 노후 준비는 다양한 자산을 조합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본인의 보험증권을 꺼내서 확인해 보세요. 혹시 필요 없는 보험에 매달 수십만 원씩 내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그 돈이면 더 나은 투자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실수는 의료비 준비 부족입니다. 건강할 때는 아무도 병원비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건강해. 병원 갈 일 없어. 하지만 나이가 들면 누구나 아픕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72세 오명숙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오명숙 할머니는 평생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드셨어요. 매일 아침 산책하고 건강식만 드셨습니다. 주변에서 건강부자라고 부를 정도였죠. 하지만 70세가 되던 해 건강검진을 받으셨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할머니, 췌장에 종양이 있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오명숙 할머니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췌장암 2기였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비용은 건강보험 적용되는 것만 해도 3천만 원 정도입니다. 비급여 치료까지 하시려면 8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오명숙 할머니는 집에 5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평생 모은 돈이었죠. 하지만 8천만 원이 필요하다니 3천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년간 암투병을 하셨어요. 다행히 암은 치료됐습니다. 하지만 통장은 텅 비었습니다. 평생 모은 5천만 원이 다 사라졌어요. 게다가 대출 3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오명숙 할머니는 75세의 나이에 빚을 지게 된 겁니다. 남편도 건강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75세 남편이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요양병원 비용이 월 200만 원입니다. 하지만 돈이 없습니다. 결국 집을 팔았습니다. 70년을 살던 집을 떠나야 했어요. 지금은 작은 월세방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비극이 생긴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의료비가 예상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암 치료는 기본이 3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비급여 항목이 들어가면 8천만 원에서 1억까지 갑니다. 비급여가 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안 되는 치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최신 항암제는 대부분 비급여입니다. 한 번에 500만 원, 600만 원씩 합니다. 로봇 수술도 비급여입니다. MRI, PET-CT 같은 정밀 검사도 비급여가 많습니다. 특진료도 비급여입니다. 좋은 의사에게 진료받으려면 추가 비용을 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치매와 간병 비용입니다. 치매는 암보다 더 무서운 병입니다. 왜냐하면 오래 가기 때문입니다. 암은 2, 3년이면 끝이 납니다. 치료되거나 아니면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치매는 10년, 15년 갑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월 200만 원씩 나갑니다. 1년이면 2,40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2억 4천만 원입니다. 집에서 간병인을 쓰면 월 300만 원입니다. 이 돈을 누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 이유는 나이 들수록 병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60대가 되면 당뇨, 고혈압이 생깁니다. 70대가 되면 관절염, 골다공증이 옵니다. 80대가 되면 심장병, 뇌졸중 위험이 높아집니다. 한 가지 병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동시에 옵니다.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첫째, 비상의료비 예금을 확보하세요. 최소 3천만 원은 의료비 전용으로 따로 두세요. 절대 건드리지 마시고요. 만약 5천만 원을 따로 둘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둘째, 실비보험은 반드시 유지하세요. 실비보험은 비급여 항목의 80%에서 90%를 보장합니다. 암치료비 8천만 원 중에 6천만 원 정도를 보험에서 내줍니다. 만약 지금 실비보험이 없다면 당장 가입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비싸지니까 빨리 가입할수록 좋습니다. 셋째, 3대 질병보험을 고려하세요. 3대 질병은 암, 뇌졸중, 심근경색입니다. 이 세 가지만 보장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진단받으면 5천만 원, 1억 이렇게 한 번에 줍니다. 치료비로 쓸 수도 있고 생활비로 쓸 수도 있어요. 넷째, 장기요양보험을 알아두세요. 치매나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하면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요양병원비, 간병비를 지원받습니다. 최대 월 1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반드시 신청하세요.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섯째, 건강검진을 매년 받으세요. 암은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비가 훨씬 적게 듭니다. 1기암은 1,000만 원으로도 치료 가능합니다. 하지만 3기, 4기로 가면 1억도 모자랍니다. 조기 발견이 최고의 절약입니다. 의료비는 예고 없이 터지는 폭탄입니다. 건강할 때 준비하지 않으면 아플 때 후회합니다. 지금 당장 본인의 의료비 준비 상황을 점검해 보세요. 비상의료비 예금은 있습니까? 실비보험은 유지하고 계십니까? 이 두 가지만 준비되어 있어도 큰 위기는 넘길 수 있습니다. 9번째 실수는 인플레이션을 무시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뭔지 어렵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물가가 오르는 겁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죠. 20년 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2004년에는 짜장면이 얼마였습니까? 3,000원이었습니다. 지금은 8,000원입니다. 2004년에는 커피가 얼마였습니까? 2,000원이었습니다. 지금은 5,500원입니다. 2004년에는 영화관 표가 6,000원이었습니다. 지금은 15,000원입니다. 택시 기본요금이 2004년에는 1,600원이었습니다. 지금은 4,800원입니다. 거의 모든 게 2배에서 3배로 올랐습니다. 그럼 20년 후는 어떨까요? 지금부터 20년 후인 2044년을 상상해 보세요. 짜장면 한 그릇이 2만 원일 수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이 15,000원일 수 있습니다. 택시 기본요금이 1만 원일 수 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하지만 20년 전 사람들도 지금 물가를 상상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런데 많은 은퇴자들이 이걸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월 200만 원으로 살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200만 원이면 돼.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10년 후에는 300만 원이 필요합니다. 20년 후에는 450만 원이 필요해요. 수입은 그대로인데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20년간 물가 상승률을 연 3%로 예상합니다. 연 3%면 24년 후에 물가가 2배로 오릅니다. 지금 월 250만 원으로 사는 분은 24년 후에 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금 60세이고 월 250만 원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84세가 되면 월 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1년이면 6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월 150만 원을 받는다고 칩시다. 1년에 1,800만 원입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24년 후 150만 원의 가치는 75만 원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는 연금이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고정 수입의 함정입니다. 국민연금, 월세 수입, 예금 이자 같은 건 고정돼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수입은 그대로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살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첫째, 노후 자금을 계산할 때 물가 상승을 반드시 고려하세요. 지금 월 300만 원이 필요하면 20년 후엔 55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걸 계산에 넣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둘째, 자산 중 일부는 인플레이션 해치 상품에 넣으세요. 인플레이션 해치는 물가가 오를 때 같이 오르는 자산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게 배당주입니다. 배당주는
기업이 이익을 나눠주는 주식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기업 수익도 오르니까 배당금도 오릅니다. 물가 연동 채권도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이자도 같이 오르는 채권입니다. 금이나 원자재도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입니다. 셋째, 지출을 조절할 수 있는 여유를 두세요. 물가가 예상보다 많이 오르면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여행을 줄이거나 외식을 줄이는 식으로 조절하세요. 고정 지출을 최소화하고 변동 지출을 늘리는 겁니다. 넷째, 추가 수입원을 만들어 두세요. 국민연금 하나로는 물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배당 수입, 월세 수입, 파트타임 일자리 같은 걸 준비하세요. 여러 개의 수입원이 있으면 물가가 올라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돈은 그대로인데 세상은 점점 비싸집니다. 20년 전 생활비로 지금 살 수 없듯이 지금 생활비로 20년 후를 살 수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무시하고 노후를 계획하면 나중에 반드시 고생합니다. 지금 당장 노후 계획을 다시 점검하세요. 물가 상승을 고려한 계획인가요?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수정하셔야 합니다. 10번째 실수는 세금 계획이 없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세금을 생각하지 않고 투자하십니다. 투자해서 돈 벌면 그걸로 끝 아니야? 아닙니다. 세금을 내고 나면 생각보다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68세 서동진 씨의 이야기입니다. 서동진 씨는 은퇴 후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국민연금 월 120만 원, 개인연금 월 80만 원입니다. 총 월 200만 원을 받으시죠. 그런데 어느 날 세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연금소득세 납부하셔야 합니다. 서동진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연금 받는데도 세금을 내야 해요? 네, 내야 합니다. 연금소득도 소득세 대상입니다. 서동진 씨는 1년에 2,400만 원을 연금으로 받습니다. 여기에 연금소득세가 붙습니다. 계산해보니 연간 약 360만 원이 세금으로 나갔습니다. 한 달로 따지면 30만 원입니다. 서동진 씨는 월 200만 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170만 원만 쓸 수 있는 겁니다. 20년간 세금으로 내는 돈이 7,200만 원입니다. 이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절세 계좌를 활용했을 텐데 너무 늦었습니다. 세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갈까요? 첫째, 연금소득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을 받으면 소득으로 잡혀서 세금을 냅니다. 국민연금도 세금 대상이고 개인연금도 세금 대상입니다. 연 1,200만 원 이하는 세율 5%입니다. 1,200만 원 초과하면 세율이 올라갑니다. 둘째, 금용소득 종합과세가 있습니다. 예금이자 주식 배당금 같은 게 1년에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종합과세가 되면 세율이 최대 45%까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예금이자로 3천만 원을 받으면 세금이 900만 원 넘게 나갑니다. 셋째, 상속세 문제입니다.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상속세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상속세는 5억 초과부터 붙습니다. 세율이 10%에서 시작해서 최고 50%까지 올라갑니다. 10억을 상속하면 상속세만 2억이 넘습니다. 자녀들이 집을 팔아서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절세할 수 있을까요? 첫째, ISA 계좌를 활용하세요. ISA는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혜택은 엄청납니다. ISA 계좌에서 번 수익 중 200만 원까지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200만 원 초과 부분도 9.9%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일반 계좌는 15.4%인데 ISA는 9.9%입니다. 차이가 큽니다. 둘째, IRP 계좌를 활용하세요.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연간 900만 원까지 납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세액공제율이 16.5%입니다. 900만 원 넣으면 148만 원을 돌려받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연 16.5% 수익입니다. 셋째,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절하세요. 연금을 한꺼번에 많이 받으면 세율이 올라갑니다. 나누어서 천천히 받으면 세율이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1억을 한 번에 받으면 세금이 1,500만 원입니다. 하지만 10년에 걸쳐 나눠 받으면 세금이 5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넷째, 배우자 증여를 활용하세요.
배우자에게는 6억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상속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섯째, 금융소득을 2천만 원 이하로 관리하세요. 예금 이자와 배당금을 합쳐서 2천만 원을 넘기면 종합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예금 5억이 있으면 이자가 연 1,5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여기에 주식 배당금 600만 원을 받으면 총 2,100만 원입니다. 2천만 원을 넘겼으니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이럴 때는 예금 일부를 비과세 상품으로 옮기세요. 여섯째,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세금은 복잡합니다. 혼자서 다 알기 어렵습니다. 세무사나 재무설계사에게 상담받으세요. 비용이 들더라도 그게 결국 절세에 이어집니다. 세금만 잘 관리해도 연 500만 원 이상 아낄 수 있습니다. 20년이면 1억입니다. 세금을 모르면 평생 호갱입니다. 지금이라도 본인의 세금 구조를 점검해 보세요. 절세 계좌를 활용하고 계신가요? 연금 수령 계획은 세금을 고려해서 세우셨나요?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세요. 지금까지 10가지 실수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도대체 성공한 은퇴자들은 뭘 다르게 하는 거야? 15년간 상담하면서 성공적인 은퇴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10명 중 2명은 정말 안정적으로 잘 사십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을 분석했습니다. 딱 5가지 원칙을 지키고 계셨어요. 69세 이철호 씨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죠. 이철호 씨는 5년 전 64세에 은퇴하셨습니다. 퇴직금과 저축을 합쳐 6억이 있으셨어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적은 돈도 아닙니다. 이철호 씨는 5년 동안 단 한 번도 원금을 까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6억이 7억으로 늘었어요. 그리고 매달 2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5가지 원칙 때문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자산 배분의 철칙입니다. 이철호 씨는 6억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안전자산 70%, 성장자산 30%입니다. 안전자산 4억 2천만 원은 예금, 채권, 배당주에 넣었습니다. 성장자산 1억 8천만 원은 주식, 리츠에 투자했습니다. 절대로 한 곳에 몰빵하지 않았어요.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은 겁니다. 한 곳이 떨어져도 다른 곳이 받쳐줍니다. 이게 자산 배분의 힘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위험관리 우선주의입니다. 이철호 씨는 수익률보다 손실 방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연 20% 수익이라는 말을 들어도 절대 안 합니다. 대신 연 5% 안정 수익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은퇴 후엔 회복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을 잃으면 다시 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전한 투자만 합니다. 큰 돈을 벌려고 하지 않습니다. 잃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기는 겁니다. 세 번째 원칙은 꾸준한 현금 흐름 만들기입니다. 이철호 씨는 매달 2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국민연금 월 100만 원이 있습니다. 배당주에서 월 50만 원이 나옵니다. 채권 이자에서 월 30만 원이 나옵니다. 예금 이자에서 월 20만 원이 나옵니다. 총 월 200만 원입니다. 원금을 까먹지 않고도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은퇴 준비입니다. 목돈보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원칙은 가족과 소통하는 재정관리입니다. 이철호 씨는 부인과 매달 재정회의를 합니다. 이번 달 지출이 얼마였는지 확인합니다. 예산을 초과했으면 다음 달에 줄입니다. 투자 계획도 함께 상의합니다. 혼자 결정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우리 재산이 이 정도고
매달 이만큼 쓴다. 자녀들이 부모 재정을 알면 무리한 요구를 안 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5번째 원칙은 평생 학습과 정보 업데이트입니다. 이철호 씨는 69세지만 유튜브를 봅니다. 금융 관련 유튜브를 구독해서 새로운 정보를 배웁니다. 은퇴자 모임에도 참석합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정보를 교환하죠. 새로운 사기 수법이 나오면 바로 알게 됩니다. 세금 제도가 바뀌면 빨리 대응합니다. 나이 들었다고 배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게 사기를 피하고 손해를 줄이는 비결입니다. 이철호 씨는 이 5가지 원칙을 5년간 지켰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6억이 7억으로 늘었습니다. 연평균 3% 수익입니다. 많지 않다고요? 아닙니다. 은퇴 후 연 3%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매달 200만 원을 쓰면서도 원금은 그대로입니다. 이철호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부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걱정 없이 삽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으니 마음이 편합니다. 이게 진짜 성공한 은퇴입니다. 돈이 많은 게 아니라 관리를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5가지 원칙을 지키면 됩니다. 자산 배분 7대3 기억하세요. 수익보다 손실 방지가 우선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만드세요. 가족과 투명하게 소통하세요. 배우는 걸 멈추지 마세요. 이 5가지만 지켜도 은퇴 후 파산은 절대 안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겁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을 행동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고 아, 좋은 정보네 하고 끝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은 다르게 하셔야 합니다. 영상이 끝나면 바로 실천하세요. 연령별, 자산별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50대 예비 은퇴자분들입니다. 아직 은퇴 전이시죠?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첫째, 오늘 퇴근하면 종이 한 장 꺼내세요. 현재 자산을 모두 적으세요. 예금 얼마, 주식 얼마, 부동산 얼마, 빚 얼마. 정확하게 숫자로 적으세요. 그리고 은퇴 시점까지 몇 년 남았는지 계산하세요. 5년 남았으면 지금부터 준비할 시간이 충분합니다. 둘째, 현재 자산 구조를 점검하세요. 주식이 70% 이상이면 위험합니다. 당장 30에서 40%로 줄이세요. 예금이 100%면 인플레이션의 무방비입니다. 30%는 배당주나 채권으로 옮기세요. 셋째, IRP와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하세요. 아직 안 하셨다면 이번 주 안에 하세요. 은행 가서 IRP 계좌 만들러 왔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연간 900만 원 넣고 148만 원 세액공제 받으세요. 이것만으로도 연 16.5% 수익입니다. 다음은 60대 초반 은퇴 직후분들입니다. 지금 퇴직금 받으신 상태시죠?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사기꾼들이 노리는 시기입니다. 첫째, 퇴직금을 당장 쓰지 마세요. 최소 6개월은 손대지 마세요. 그냥 은행 예금에 넣어두세요. 기회가 지나간다는 말에 절대 속지 마세요. 급한 투자는 100% 사기입니다. 둘째, 6개월 동안 생활비를 정확히 기록하세요. 매달 얼마를 쓰는지 알아야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노트에 적으세요. 가계부 앱 쓰셔도 됩니다. 정확한 지출을 알아야 필요한 수입이 보입니다. 셋째, 자산 대분 70대 30 원칙을 적용하세요. 안전자산 70%는 예금, 채권, 배당주에 넣으세요. 성장자산 30%는 인덱스 펀드나 리츠에 넣으세요. 절대로 한 곳에 몰빵하지 마세요. 다음은 60대 후반에서 70대 분들입니다. 이미 은퇴 생활을 하고 계시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첫째, 보험 증권을 전부 꺼내보세요. 중복된 보험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실손보험 2개 있으면 1개만 남기세요. 필요 없는 보험은 해지하고 보험료 아끼세요.
월 30만 원 아끼면 1년에 360만 원입니다. 둘째, 의료비 비상금 3천만 원을 확보하세요. 지금 없으시면 조금씩이라도 모으세요. 이 돈은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언제 아플지 모릅니다. 병원비는 예고 없이 터지는 폭탄입니다. 셋째, 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을 알아두세요. 지금 당장 필요 없어도 알아두세요. 치매나 중풍이 오면 정신이 없습니다. 미리 알아두면 빨리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에 1000번에 전화하세요. 모든 연령대 공통 실천 사항입니다. 첫째, 이 영상을 가족과 함께 보세요. 배우자, 자녀와 같이 보시면 더 좋습니다. 혼자만 알면 가족이 이해 못합니다. 같이 보면 같이 이해합니다. 둘째, 한 달에 한 번 재정점검의 날을 정하세요. 매월 1일이나 월급날로 정하세요. 그날엔 통장을 확인하고 지출을 점검하는 날입니다. 30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이것만으로 또 재정이 안정됩니다. 셋째, 금융사기 뉴스를 주기적으로 보세요. 새로운 사기 수법이 계속 나옵니다. 유튜브에 금융사기 검색하세요. 사기 수법을 알면 당하지 않습니다. 넷째,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재무설계사나 세무사에게 상담받으세요. 비용이 들더라도 그게 결국 이득입니다. 100만 원 들여서 1000만 원 아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당장 전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하세요. 오늘은 자산 목록 적기만 하세요. 내일은 IRP 계좌 개설하세요. 모레는 보험증권 확인하세요. 한 번에 하려면 압도돼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작은 행동이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1년 후에 시작하면 1년 늦은 겁니다. 10년 후에 후회하지 마세요. 그때 했어야 하는 건데 이런 후회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본 순간부터 여러분은 달라지셨습니다. 이미 10가지 실수를 아셨습니다. 5가지 원칙도 배우셨습니다.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영상이 끝나면 5분만 투자하세요. 종이권에서 자산 목록 적으세요. 그게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의 안정적인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8명이 실패하고 2명만 성공하는 은퇴 투자, 10가지 치명적인 실수와 5가지 성공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8명이 아닌 2명이 될 수 있습니다. 15년간 1000명이 넘는 분들을 상담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실패한 분들과 성공한 분들의 차이는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것과 미루는 것의 차이였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아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제 실천하는 사람만 되시면 됩니다. 제가 드린 조언이 여러분의 노후를 조금이라도 더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볼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특히 주변에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나 은퇴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가족, 친구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이나 질문을 남겨주세요. 가능한 모든 댓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저 김준호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